고통 없이 보내줄게, 당신. 손끝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이틀 뒤면 다 끝나는 거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눈꺼풀 하나, 손가락 하나.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서류도 문제 없죠? 다 문제 없습니다, 여사님. 그 목소리는 낯선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혹시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연 듣기 좋은 날, 그날 서재입니다.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허락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눈을 뜨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그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의식이 돌아오는 그 느낌은 깊은 물속에서 수면을 향해 떠오르는 것처럼 느리고 무거웠어요. 몸은 여전히 납덩이처럼 무겁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였지만 머릿속만큼은 어느 순간 놀랍도록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또렷함이 오히려 더 깊은 공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학수 회장, 대기업 학수명가의 창업주이자 수십 년을 오직 일 하나만 보고 달려온 사람. 55평생을 회사와 함께 살아온 그가 처음 눈을 뜬 곳은 번듯한 대학병원도 가족들이 손을 잡고 기다리는 병실도 아니었습니다. 천장은 낡고 누렇게 바랜 형광등이 흐릿하게 빛을 내고 어디선가 쿰쿰한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이불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어요. 창문 너머로 흐릿한 햇살이 비쳐 들어오긴 했지만 그 빛조차 어딘가 생기 없이 차갑게 느껴지는 강원도 산골 허름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떠오른 첫 번째 감정은 안도도 기쁨도 아니었어요. 본능적인 불안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병실 안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한 명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목소리였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 낮고 부드럽지만 어딘가 유들유들한 그 말투는 회사 임원회의에서 늘 마주치던 최 전무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것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저 그 목소리들을 멍하니 듣고 있었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내용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경계는 선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틀이에요. 이틀 뒤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했어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그녀는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일을 확인하듯, 마치 날씨를 이야기하듯. 선생님도 준비 다 됐고 서류도 문제 없죠? 최 전무의 목소리가 낮게 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사님, 다 맞춰뒀습니다. 김학수 회장은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통째로 무너지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그것이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아직 살아있는 자신을 이틀 뒤에 그냥 죽게 내버려 두겠다는 이야기가 자신의 귀에 바로 닿는 거리에서 조용히,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일어나 내가 살아있다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그 명령에 응하지 않았어요.
아직 제대로 돌아오지 않은 근육들은 아무리 의지를 불태워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깊은 공포였습니다. 모든 것을 듣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 무력함이 사람을 얼마나 바닥까지 밀어넣는지 그는 그 짧은 순간에 처음으로 진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낙상 사고. 지난 여름 그를 한순간에 쓰러뜨린 그 사고. 요양원 복도에서 발을 헛디뎌 쓰러졌다는 그 사고. 주변 모두가 안타깝다고 했고 그 자신도 그저 재수 없었던 일이라 여겼던 그 사고. 최 전무의 목소리는 담담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다고. 계획된 일이었다고. 그리고 아내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세상이 느리게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생일을 챙기고 힘든 날이면 곁에 있었던 사람. 회사가 위기를 맞았을 때 당신 믿어요라고 손을 꼭 잡아줬던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설계했다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 귀에 직접 들리고 있다는 것이, 김학수 회장은 눈물이 쏟아지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치밀어 오르는 것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 이 순간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발각되는 순간, 이틀 뒤가 아니라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숨결을 가다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를 억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리지 않도록, 얼굴 근육이 굳어지지 않도록 온 신경을 끌어모아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살아있지 않은 척, 식물인간을 연기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순간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병실을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은 여전히 흐릿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소독약 냄새는 여전히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바깥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안에서는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감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차갑고 단단한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살아남겠다는 의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차갑고 낡은 요양원 침대 위에서 쓰러진 채로,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다시 일어서겠다는 결심이 뼛속 깊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차가운 요양원 병실 안에서 김학수 회장의 두 번째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쌓아온 것들이 단 몇 마디의 말로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김학수 회장은 그 차갑고 낡은 병실 안에서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이 꽤 단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업이 흔들려도, 사람들이 등을 돌려도 끝까지 버텨낸 사람.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자신의 방식이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싸울 수 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그에게는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으며 눈꺼풀 하나 마음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에서 그는 오직 듣는 것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림이 때로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고통이 된다는 것을 그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복도의 소음이 잦아들고 간호사들의 발소리도 멀어졌습니다. 병실 안에는 낡은 의료기기가 내는 단조로운 소리와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 속에서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한 사람의 발소리, 조심스럽지 않은 당당하고 여유로운 발소리였습니다.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어요. 낮에 최 전무와 함께 왔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혼자서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는 소리가 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학수 회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것조차 들키지 않으려 온몸을 조였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참 오래도 버티네.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잣말 같기도 한 묘하게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김 회장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문득 아주 오래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목소리는 그때의 그녀와 같은 사람의 것이 맞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장 선생님이 서류 다 준비했대. 이틀 뒤면 끝나는 거야. 그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어요. 슬픔도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는 목소리로 그녀는 남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끌어온 집안일을 마무리하듯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이 드디어 끝나간다는 듯이 김학수 회장의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가 회사를 키우는 동안 그녀가 무엇을 이뤄왔는지 그는 생각해보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비웠던 저녁 자리, 챙기지 못했던 기념일들, 아이 없이 둘이 보낸 긴 세월들, 그것이 쌓이고 쌓여 이 자리에 이른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인지 그는 지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따져볼 여유조차 지금의 그에게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녀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의 귓가에 바짝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만 죽어줘요. 당신. 그 말은 느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못을 박듯이 또렷하게 그의 귓속 깊이 박혀 들어왔습니다. 김학수 회장은 그 순간 눈물샘이 뜨겁게 터져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 뒤쪽이 화끈거리고 목구멍이 무언가로 꽉 막히는 것 같았어요. 평생 눈물을 잘 흘리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한마디가, 그 차갑고 나직한 한마디가 그 어떤 것보다 깊은 곳을 찔러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요. 그래서 그는 눈 뒤쪽에 맺힌 뜨거운 것들을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를 악무는 것도 들킬까봐 턱에 힘도 빼야 했습니다. 호흡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슴이 들썩이지 않도록 온몸의 감각을 죽이며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더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 가방을 집어드는 소리, 그리고 천천히 멀어지는 발소리.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병실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김학수 회장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티도 없이 그저 조용히 이불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웃었던 날들이, 믿었던 기억들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처절한 의심이 그 한 방울 안에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문득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더 자주 곁에 있었어야 했던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사람을 잘못 본 것일까? 병실 천장을 향한 채 눈을 감고 누워있는 그의 머릿속에는 답이 없는 질문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가 밀려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물음들 아래에서 단 하나의 감각만이 남았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슬픔이 바닥까지 내려가면 그 끝에 남는 것은 분노라는 것을 그는 그날 밤 알았어요. 짓밟혀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 수십 년을 버텨온 이 삶이 이 차갑고 허름한 병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것. 그 분노가 무너져 내리던 그의 내면에서 천천히 단단하게 불씨처럼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반드시 두 발로 일어서야 한다고. 그리고 자신이 이 귀로 똑똑히 들은 모든 것을 반드시 세상 앞에 꺼내 놓아야 한다고. 톱밥처럼 부서져 내린 마음 한가운데에서 그렇게 그의 의지는 다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외로운 순간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는데도 그 누구도 자신을 보지 못한다고 느껴지는 순간,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손을 뻗고 싶은데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누워 세상이 자신을 지나쳐 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순간, 김학수 회장에게 그 며칠은 꼭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살아있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듣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는 그 차갑고 낡은 병실 안에서 완전한 고립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전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오가는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TV 소리, 그리고 이따금 삐걱거리는 의료기기 소리. 김 회장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시간이 흘러가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가 가벼웠어요. 육중하지 않고 조심스럽고 어딘가 아직 세상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걸음걸이였습니다. 민재였습니다. 22살 이 요양원에서 일한 지 채 몇 달이 되지 않은 초보 간병인. 또래들이 대학 캠퍼스를 오가고 취업 준비에 바쁜 나이에 그는 매일 아침 이 허름한 요양원 복도를 걸으며 환자들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고 일찍부터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그에게 이 일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실했습니다. 맡겨진 환자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작은 변화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눈을 가진 청년이었어요. 그날도 민재는 김 회장의 병실을 순서대로 들러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여미고 기계 수치를 확인하고 손발이 차지는 않은지 살피는 일상적인 점검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김 회장의 손목 맥박을 짚는 순간 무언가 이상한 감각이 스쳤습니다. 아주 미세한 것이었어요. 규칙적이고 힘있고 어딘가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라기에 너무나 또렷한 맥박. 식물인간 환자에게서 느껴지는 것치고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주변을 살폈어요. 복도에 발소리는 없었고 병실 안에는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김 회장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제 말이 들리시면 눈을 2번 깜빡여 보세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아마 스스로도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지,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인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을 테지요. 하지만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났습니다. 아주 천천히 떨리듯 김학수 회장의 눈꺼풀이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두 번의 깜빡임이었습니다. 분명하고 또렷한 두 번의 깜빡임. 민재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고 나중에 그는 말했어요. 손끝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그 느낌.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이 며칠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던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것도 아주 또렷하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태로 살아있다는 것을 그는 그 두 번의 깜빡임으로 단번에 알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민재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김학수 회장의 눈가였습니다. 두 번 깜빡인 그 눈꺼풀 아래로 아주 가느다란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소리도 없이 천천히, 참고 또 참았던 것들이 단 하나의 신호를 보내는 그 순간에 터져나온 것처럼 그 눈물은 조용하고도 깊었습니다.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대 초반의 청년이 감당하기에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고 목소리를 더욱 낮추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제가 있을게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말인지 민재 자신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김학수 회장은 알았습니다. 며칠 동안 단 한 사람도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았던 그 시간 속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건네는 말이었으니까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민재는 달라졌습니다. 업무가 끝난 뒤에도 병실에 더 오래 머물렀고 다른 직원들의 눈을 피해 김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눈짓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방법을 둘이서 함께 만들어갔어요. 한 번 깜빡이면 아니요. 두 번 깜빡이면 예. 그 단순한 약속이 완전한 고립 속에 있던 김 회장에게는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민재가 건네는 말 한마디, 그의 발소리, 그가 이불을 여밀 때의 조심스러운 손길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돌려주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속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무거운 두려움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아내와 최 전무가 병실을 찾아올 때마다 느껴지는 이상한 분위기, 병원장이 서류를 들고 오가는 모습, 그리고 어르신의 눈빛 속에 담긴 공포와 절박함. 그것들이 모두 하나로 이어지며 이 상황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무서운 일임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이따금 그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고 누가 묻는다면 민재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냥 두고 떠날 수가 없었다고.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혼자 버려져 있는데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어린 나이였지만 그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는, 아직 세상의 때 묻지 않은 그 마음이. 결국 민재는 결심했습니다. 어르신 곁에 끝까지 있겠다고. 이 무서운 일이 어떻게 끝나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그리고 그 결심이 이후
모든 것을 바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차갑고 깊은 어둠 속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22살 청년의 조심스러운 발소리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혼자 알고 있어야 하는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민재는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서 머릿속이 쉬이 조용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감으면 김 회장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2번 깜빡이던 그 눈꺼풀, 그리고 소리도 없이 흘러내리던 눈물 한 줄기. 그것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저렇게 누워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넓은 세상에 자신 하나뿐이라는 것이 22살 청년의 어깨 위에 보이지 않는 무게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그 무게를 내려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집이 크지도 않고 힘이 세지도 않고 법을 아는 것도 아닌 자신이 이 거대한 음모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는 하나의 답에 이르렀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말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아무리 어르신이 살아계신다고 이건 음모다라고 외쳐봤자 아무런 증거 없이는 어린 간병인의 헛소리로 치부될 뿐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재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소형 녹음기 하나를 구했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 민재가 내린 그 선택이 이후 모든 것을 바꾸는 시작이 될 줄은 그 자신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녹음기를 병실 안에 숨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언제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곳에서 들키지 않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민재는 다른 직원들의 눈을 피해 병실에 들어섰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불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녹음기를 김 회장의 베개 아래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고 했어요. 무서웠으니까요. 만약 들키면 어떻게 될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동안에도 그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녹음기를 숨기고 나서 민재는 김 회장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 회장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흔들리던 것이 잠시 멈추는 것 같은 무언가를 알아챈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이 민재에게는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 믿는다는 것, 그리고 부탁한다는 것이 그 짧은 눈 맞춤 안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아내와 최 전무가 함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2사람의 발소리, 그리고 의자를 끌어당기는 소리. 민재는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유지하며 자리를 지켰어요. 지금 이 순간 병실 안에서는 베개 아래 숨겨진 녹음기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사람은 병실 안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목소리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계가 느슨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식물인간이 누워있는 방 안에서 누가 듣겠느냐는 방심이었을 겁니다. 그 방심이 결국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될 줄은 그들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주식량도 계획, 비자금 횡령의 구체적인 방식, 서류 조작의 경위까지 2사람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그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들은 베개 아래에서 조용히 그러나 빠짐없이 담겨가고 있었습니다. 김학수 회장은 그 대화를 들으며 이불 속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분노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어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방향으로. 이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민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노는 절망으로 흘러내리지 않고 오히려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반격할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이 떠난 뒤 민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베개 아래에서 녹음기를 꺼내는 손이 다시 한번 떨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러 소리를 확인하는 짧은 순간 귀에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선명했습니다. 놀라울 만큼 두렵도록 선명했어요. 민재는 녹음기를 손에 쥔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김 회장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됐어요, 어르신. 다 들어갔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이 병실 안에 퍼지는 순간 김 회장의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떨림이었는지 눈물이었는지 아니면 그 둘 다였는지 민재는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이 녹음을 올바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하지만 누구에게 가져가야 하는지를 민재 혼자서는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김 회장의 눈빛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씩, 한 신호씩, 눈 깜빡임으로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김 회장은 한 사람의 이름을 전달했습니다. 박 변호사. 본사 법무실장으로 오랜 세월 곁을 지켜온, 자신이 직접 키운 수제자였습니다. 민재는 그날 저녁 퇴근 후 아무도 없는 골목 끝에서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박 변호사도 쉽게 믿지 않았을 겁니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자신이 모르는 젊은 목소리가 전하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 하지만 민재가 녹음 파일의 일부를 들려주는 순간 전화기 너머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끝에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돌아왔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 팽팽하게 조여있던 민재의 어깨를 조금 내려놓게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게 되었다는 안도감. 이제 이 싸움이 자신 혼자의 것이 아니라는 것, 더 큰 힘이 이쪽 편에 서기 시작했다는 것이 천천히 실감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형광등은 여전히 흐릿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소독약 냄새는 여전히 공기 속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아래에서 아주 조용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베개 아래 숨겨졌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침은 눈을 뜨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과 똑같이 햇살이 스며들고 새소리가 들리고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모든 것이 오늘따라 낯설고 무겁게 느껴지는 아침이 있어요. 김학수 회장에게 그날의 아침이 꼭 그랬습니다. 창문 너머로 흘러드는 빛은 어느 때와 다르지 않았고 요양원 복도의 소음도 여느 날과 같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계가 째깍째깍 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을 그는 눈을 뜨기도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에 서명하기로 한 날, 아내가 직접 병원장과 함께 병실을 찾아오기로 한 날, 그리고 박 변호사와 경찰이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그대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날이었습니다. 민재도 그날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유니폼을 입고 여느 때처럼 복도를 걸으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출근이어야 했으니까요. 속으로는 박 변호사와 나눈 마지막 통화를 몇 번이고 되새기면서도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 간극이 22살 청년에게는 생각보다 훨씬 더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움직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도 함께 동행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확히 몇 시에 도착할 수 있는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민재의 머릿속에서 내내 맴돌고 있었습니다. 장담할 수 없다는 것. 그 불확실함이 이 모든 준비 위에 들이운 가장 무거운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오전이 조금 지났을 무렵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또렷하고 당당한 발소리였어요. 망설임이 없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의 걸음걸이였습니다. 민재는 복도 한켠에서 그 발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서류 봉투를 든 병원장의 발소리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짧게 말을 주고받으며 병실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들 특유의 여유로움이 그 발소리에 배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순간 박 변호사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들어갑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먼저 들어섰고 병원장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아내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단정하게 차려입은 옷차림과 입가에 걸린 옅은 미소가 오늘 이 자리가 그녀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으로 다가서며 김 회장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시선이었어요. 오래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확인하듯 짧게. 그때 민재가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잠깐요. 제가 바이탈 체크를 먼저 해야 해서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온 신경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아내와 병원장이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대놓고 내쫓을 수는 없었는지 병원장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최대한 꼼꼼한 척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체온계를 꺼내 겨드랑이에 끼우고 혈압 측정기를 팔에 감고 청진기를 들어 심장 소리를 듣는 척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 더 천천히, 더 신중하게 움직였어요. 그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시간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1분, 2분. 박 변호사에게 1분이라도 더 시간을 주기 위한 필사적인 연기였습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 됐나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서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네, 거의 다 됐습니다라고 대답하며 다시 기계 수치를 확인하는 척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시계를 봤어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의 답장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서류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 볼펜 뚜껑을 여는 소리. 민재는 등 뒤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더 이상 끌 핑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기계 하나가 작은 경고음을 냈어요. 민재가 혈압 측정기를 조작하면서 의도적으로 수치를 흔든 것이었습니다. 혈압이 좀 불안정하네요. 잠깐만요. 병원장이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수치를 확인하는 데는 몇 초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그 몇 초를 최대한 늘리려 애썼습니다. 기계를 다시 조작하고 수치를 재확인하는 척하며 작은 몸짓 하나하나로 시간을 붙들었습니다. 김학수 회장은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어린 청년이 지금 혼자서 얼마나 무서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그는 누워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저 아이가 저런 위험 속에 서 있다는 것이 가슴 한편을 무겁게 눌렀어요. 하지만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때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근육에 힘을 주고 언제든 몸을 일으킬 수 있도록 조용히 준비하면서 그저 기다리는 것. 아내가 다시 볼펜을 들었습니다. 서류를 책상 위에 펼치며 서명란을 찾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재는 등 뒤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이제 더 이상 끌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박 변호사였어요. 지금 복도입니다. 단 4글자였지만 그 4글자가 민재의 온몸에 전류처럼 퍼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천천히 몸을 돌리며 마지막으로 시간을 붙들었습니다. 아내의 볼펜이 서명란 위로 내려오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으려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는 소리와 함께 박 변호사와 경찰이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내와 병원장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병실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차례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그는 침대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불 속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고 있을 김 회장을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이제 조금만 더였습니다. 병실 안에 쌓여있던 긴장이 마침내 터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순간은 시간이 멈추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일어나는데 정작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김학수 회장에게 그날 병실 문이 열리던 그 찰나가 꼭 그랬습니다. 박 변호사와 경찰이 들어서는 소리, 아내와 병원장이 동시에 굳어버리는 기척, 그리고 병실 안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는 그 감각이 마치 아주 느린 화면처럼 그의 의식 속에 새겨졌습니다. 박 변호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법정을 오가며 단련된 사람 특유의 차분함으로 그는 병실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서류를 손에 든 아내, 그 옆에 선 병원장, 그리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김 회장. 그 모든 것을 눈에 담은 뒤 그는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명, 잠깐 멈추시죠.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이 병실 안에 퍼지는 순간 모든 것이 정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손에 들린 볼펜이 그 자리에서 멈췄고 병원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박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들은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듯 여유를 가장하려 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여기 왜 온 거예요? 무슨 권한으로? 목소리에는 여전히 날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을 박 변호사도 경찰도 그리고 침대 위의 김 회장도 느꼈습니다. 박 변호사는 대답 대신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의 내용을 정리한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경찰이 조용히 앞으로 나서며 공식적인 절차를 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병원장은 말을 잃은 채 입술만 달싹였어요. 그들이 그토록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새어나갔는지를 그 순간에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안의 모든 시선이 침대 위로 쏠리는 순간이 있었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침대 위에서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학수 회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누워 지낸 몸이었습니다. 근육은 굳어 있었고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팔꿈치로 상체를 지탱하며 떨리는 팔에 온 힘을 실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움직임이 하나하나 이어질 때마다 병실 안에 있던 사람들의 숨소리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민재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입술을 깨물었고 박 변호사는 굳은 표정 뒤로 뜨거운 무언가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식물인간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의 눈앞에서 상체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현실인지 아닌지를 그녀의 뇌가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았어요.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에 들린 볼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병실 안에 유독 크게 울렸습니다. 김학수 회장은 천천히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시간 눈을 감고 누워 지내는 동안 그는 이 순간을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일어서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어떤 얼굴로 이 사람들을 바라봐야 할지를, 분노를 쏟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눈물을 보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그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떨리는 목소리를 최대한 가다듬어 낮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내 놈들이 한 짓,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 그 말이 병실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무언가가 완전히 끝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병원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듯 벽에 기댔어요.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이, 오랫동안 쌓아온 거짓이 단 한 문장으로 산산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티려 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녀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오해라고, 자신은 당신을 걱정했을 뿐이라고, 이 모든 것이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하지만 그 말들은 더 이상 공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녹음 파일의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병실 안에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아내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최 전무와 나눴던 그 대화, 주식 양도 계획, 비자금 이야기, 그리고 서류 조작의 경위까지. 부정할 수 없는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귀에 그대로 들려오는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경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절차대로 그러나 단호하게 두 사람에게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무릎에 힘이 풀리는 듯 비틀거렸고 병원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경찰과 함께 병실을 나섰습니다. 당당하게 들어왔던 발소리와는 전혀 다른 무겁고 느린 발소리로 문이 닫혔습니다. 병실 안에는 김 회장과 민재 그리고 박 변호사만 남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로 채우지 않아도 충분한 순간들이 있으니까요.
김 회장은 침대 위에 걸터 앉은 채 천천히 손을 들어 눈가를 닦았습니다. 크게 흐르는 눈물은 아니었어요. 그저 오랫동안 참아온 것들이 이제야 조금씩 풀려나오는 것 같은 조용하고 깊은 눈물이었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코끝이 빨개진 채로 창밖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어쩐지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따뜻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창한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저 옳은 일을 포기하지 못했던 22살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김 회장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오랜 세월 곁을 지켜온 사람답게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회장님. 그 짧은 말에 김학수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침묵도 하나의 언어가 되니까요. 창밖으로 햇살이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처음 눈을 떴을 때 느꼈던 그 차갑고 생기 없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햇살은 달랐어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어딘가 오래 기다려온 것이 마침내 도착했을 때의 안도감 같은 빛이었습니다. 김학수 회장은 그 빛을 바라보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썩은 나무를 도려내는 일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시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많은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한번 크게 흔들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김학수 회장에게 그 이후의 시간이 꼭 그랬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진실이 하나씩 세상 앞에 드러나고 배신자들이 법의 자리에 서는 그 긴 과정 동안 그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방식에 대해서, 놓쳐왔던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재판은 길었습니다. 아내와 최 전무 그리고 병원장까지 세 사람의 혐의는 하나씩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조작된 서류들도 하나씩 원래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법정에서 아내와 마주치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 김 회장은 그녀를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그 어떤 말도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관계는 설명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처는 말로 봉합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그저 앞을 바라봤습니다. 끝까지 조용하고 단단하게. 결국 세 사람 모두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던 날 김 회장은 법정을 나오며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했어요. 통쾌함을 기대했는데 막상 그 순간이 오자 가슴 한켠이 허전하고 씁쓸했다고. 이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싸움이 끝난 자리에는 언제나 상처도 함께 남는다는 것을 그는 그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씁쓸함 아래로 아주 조용하고 따뜻한 안도감이 함께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끝났다는 것. 이제 진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회사로 돌아오는 일은 예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공백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박 변호사를 비롯해 진심으로 회사를 걱정해온 임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수십 년간 자신이 쌓아온 것들이 완전히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는 증거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학수 회장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회장실 의자에 앉아 보고서를 받고 임원들과 회의를 하고 다시 숫자와 전략을 들여다보는 그 일상 속에서 문득 이상한 감각이 찾아왔습니다. 익숙한데 낯선 느낌. 여기가 자신의 자리가 맞는데 어딘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 감각이 며칠간 이어지다가 어느 날 아침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떠나야겠다고. 회사를 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넘기고 자신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처음 이 모든 것을 시작했던 자리. 아무것도 없던 시절, 오직 두 손과 의지 하나로 나무를 깎고 다듬던 그 작은 공방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공방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지만 허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그곳에 발을 들이던 날, 김 회장은 잠시 문 앞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코끝으로 무언가가 스며들었어요. 짙고 따뜻한 냄새, 나무 냄새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향기는 그대로였어요. 소나무와 참나무가 뒤섞인 어딘가 포근하고 낮은 그 냄새가 아주 오래된 기억처럼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먼지가 쌓인 작업대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거칠고 낡은 나무 표면이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이상하게 그리웠습니다. 회장실의 매끈한 책상과는 전혀 다른 감촉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더 진짜 같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처음 손에 쥐었던 것이고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작업대 앞에 앉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공간을 느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어색하게 공방 문 앞에 서서 안으로 들어와야 할지 망설이는 표정이었어요. 그 모습이 어쩐지 처음 병실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오던 그날과 닮아 있어서 김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들어와, 거기 서 있지 말고. 민재가 조심스럽게 공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천장까지 쌓인 목재들을 둘러보고 낡은 연장들을 바라보다가 결국 김 회장 옆에 와서 조용히 섰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함께 겪은 사람들 사이의 침묵은 때로 어떤 대화보다 더 따뜻하니까요.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여기서 배워도 되나요? 목공. 뜬금없는 말이었지만 김 회장은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곁에 있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말보다 먼저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래, 가르쳐 줄게. 짧게 대답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것, 함께하겠다는 것, 그리고 이제 진짜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함께 공방에 나왔습니다. 김 회장이 나무를 고르는 법을 가르쳐주면 민재는 서툰 손으로 따라 해보다가 실수를 연발했어요. 그럴 때마다 공방 안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오랫동안 그 공간에 없었던 소리였어요. 웃음소리, 대패질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이 나누는 소소한 대화 소리가 뒤섞이면서 낡고 먼지 쌓인 공방이 조금씩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김 회장은 어느 오후 거친 나무 표면을 사포로 부드럽게 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나무와 비슷하다고. 상처가 나고 갈라지고 때로는 썩기도 하지만 제대로 된 손길을 만나면 다시 단단해지고 결이 살아나는 것이. 자신이 그랬습니다.
그 차갑고 낡은 요양원 병실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던 그 순간에 한 청년의 조심스러운 손길이 자신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기술이나 힘이 아니라 그저 포기하지 않는 마음 하나로 사람에게 베인 상처는 결국 다시 사람으로 치유받는 것 같더라.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말이었는데 민재가 옆에서 들었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 회장은 민재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고 민재도 영문을 모른 채 따라 웃었어요. 그 모습이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평화로운 장면이었습니다. 공방 창문 너머로 오후의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무 먼지가 그 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고 짙은 소나무 향기가 공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김학수 회장은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나온 모든 것들이 그 향기 속에 녹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과 분노, 공포와 눈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긴 여정이.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더 이상 그를 무겁게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것은 지나온 것으로 두고 지금 이 순간 이 따뜻한 햇살과 짙은 나무 향기와 곁에서 서툰 손으로 대패를 쥐고 있는 이 청년과 함께 그는 두 번째 삶의 첫 페이지를 조용히 넘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끝은 사실 시작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작은 이렇게 나무 향기 속에서 소리 없이 찾아오기도 합니다.